거리를 점령한 정당 현수막. 혐오와 비방이 난무하는 거리 공해에 제동을 건 유정복 인천시장. 삼선 국회의원.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 이명박 정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박근혜 정부 안전행정부 장관 역임. 극단으로 치닫는 진영 논리. 정치에 대한 불신과 피로도가 높아진 가운데 유정복 시장이 전국 최초로 추진한 인천시의 정당 현수막 관리 조례가 재조명되고 있는데 민주당은 못 믿겠다, 불안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더 못 믿겠다, 지지할 수 없다. 이것이 압축된 민심입니다. 유정복 시장이 진단한 혐오 정치에 대한 해법과 내년 지방선거 집중 분석합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과 지방선거 전망 그리고 정치 현안 짚어봅니다. 유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내년 지방선거 분위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금 당 지도부 움직임을 놓고 논란입니다. 현재의 당의 상황, 현장에서는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네, 지금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반헌법적 반민주적 독주 체제를 막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야 하는 아주 절체절명의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기 위해선 당이 일사불란하게 대여투쟁에 나서야 되는데 내부가 지금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분열보다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모두가 다 어떤 당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야 되는데 우선 그러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지금 자기 정치하듯이 또는 당 대표 뽑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민심의 바다로 나가야 된다. 이것이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네. 민심의 바다로 나가게 되면 이제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헌신과 희생 속에서 혁신해야만이 정당이 바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네. 이 혁신을 통해서 공천과 선거를 치를 때 바로 우리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독주 체제를 막고 자유민주 체제를 지킬 수 있다. 이것이 저희 진단이고요. 이제 선거를 앞두기 때문에 결국은 선거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내년도 지방선거는 바로 민주당 현 정권의 그 독재를 완성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전쟁이다. 네. 이런 각오로 당이 전열을 정비하고 총력 집중을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 문제를 놓고도 갈등입니다. 네. 불법 계엄에 대한 사과 문제를 놓고 여전히 당내 견해 차이가 있는데요. 유 시장은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는 민주당이 정말 의회 폭거라고 할 정도의 국정 마비 상태를 일으키는 그런 다수당의 횡포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에 위반된다 하는 것이 헌재의 판결이고 이 판결은 존중해야 되고 인정해야만 됩니다. 네. 그 인정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국민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보여주느냐 하는 것이 당이 가야 될 방향이지 과거에 젖어 있거나 또 아직도 진영 논리에 갇혀 있거나 해가지고서는 앞으로 갈 수가 없다. 네. 진영이 아니라 진실과 정의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네. 특히 당원 게시판 조사를 둘러싸고 당 지도부와 친한동계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당원 게시판 문제는 뭐 사실에 입각해서 공명정대하게 조사되고 그 결과를 당원과 국민이 판단하면 될 문제라고 봅니다. 네. 다만 지금 굉장히 당이 엄중하고도 어려운 시기에 이런 문제가 또 불거지면서 당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또 저해될까 봐 저는 걱정하는 마음입니다. 네. 내년 지방선거 공천 룰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지난주 김재석 국민의힘 의원 이 프로그램에서 민심, 당심 5대5를 넘어서 민심 100%까지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뭐 당 지도부는 뭐 또 좀 더 당심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잖아요. 유 시장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그런 논란 이전에 무엇이 핵심인지에 대해서 진단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공천이라고 하는 것을 권한으로 아직도 생각하고 있다는 이런 사고가 문제입니다. 공천은 결코 권한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즉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야당으로서는 이기는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책임이 문제지 네. 이것을 공천권으로 생각하는 이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당 대표를 비롯해서 그 누구도 공천 권한은 없다는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기는 공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또 체계적인 공천 시스템을 만드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모든 당력을 총력 기울여야 될 문제지. 네. 투표를 하는데 50대 50이냐 70대 30이냐 이거는 지금 논할 단계가 아닐 뿐더러 지금 예를 들어서 인천이나 서울 수도권하고 네. 대구 경북하고 상황이 같습니까? 전혀 다른 정치 환경이거든요. 네. 그리고 광역과 기초 또 현역이 있는 데하고 없는데 모든 상황이 다른데 5대 5다 7대 3이다 이런 탁상 공론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너무나도 이 현실에 대한 분석을 하지 않고 네. 그저 권한 행사로 생각한다. 네. 그래서 공천의 문제가 아니라 당이 혁신해야만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오직 혁신만이 공천과 선거를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수가 있는데 제가 예를 들면은 17대 총선 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네. 그 당시 신한국당입니까? 한나라당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박근혜 새로운 대표 때 인재들 많이 천막 했죠. 당사로 네. 갔지 않습니까? 당과 연수원을 모두 국가에 헌납하고 그런 감동의 정치에서 국민을 움직여야지 그렇지 않고 공천 룰이었더냐 이거 국민 관심이 없습니다. 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부처별 업무 보고가 화제입니다. 대통령실은 스스로 감시받는 대상이 되겠다는 의미라는 입장인데 대해서 시장님은 우려를 표한 바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요? 네, 뭐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군수시장 장관 이렇게 회의를 두루두루 많이 다 하셨죠. 취재해왔고 네. 또 장관으로서 국무회의도 많이 참여를 했지만은 대통령이라고 하는 최고의 권력자가 주재하는 회의에서 대통령이 고압적으로 질타를 하고 무시하고 또 심지어는 도둑놈이라는 표현까지 하는 이런 회의 체제가 된다면은 이거는 일종의 갑질에 해당된다. 네. 일반 조직체에서도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이런 면박을 주고 모욕을 하고 하게 되면 갑질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이런 품격도 지켜야 되지만은 만약에 회의가 그렇게 된다면은 그 어느 누가 대통령에게 정말 바른 얘기를 하고 또 정말 건전한 얘기를 하겠습니까? 네. 그 자체가 이미 이 건강한 회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체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생방송으로 또 중계되는 업무 보고가 대통령의 그 제왕적 대통령의 자랑거리의 장소가 돼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진정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는 고언을 드린다는 글을 네. 올렸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어떤 뭐 일부 그런 질타 이런 움직임이 있지만 대안 제시라든가 토론, 뭐 적극적인 어떤 참여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 나름대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죠. 저는 그 부분에선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시장도 하고 도지사도 했기 때문에 자기 경험 법칙에서 행정적인 이런 얘기를 다루는 건 좋지만은 네. 기본적으로 그 방식 자체가 이렇게 고압적인 형태로 하게 되면 앞으로 회의는 다 그야말로 이 자유로운 의견 개진의 장이 되지 않고 대통령의 자기 홍보나 자랑거리로 된다면은 이 또한 건강한 민주주의나 또 국가 행정 발전에 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네. 저희 시각입니다. 현재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신데요. 지방 소멸 문제 지금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인천에서도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이 몇 군데 있을 듯한데 이게 어떤 근원적인 해법이 있을까요?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저출생으로 인해서 네. 앞으로 사회적으로 심각한 인구 문제에 봉착한다는 거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역 간 불균형 성장으로 인해서 지방의 그 인구 소멸 얘기가 나올 정도의 상황, 이 두 가지 아닙니까? 네. 이것처럼 중요한 문제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정치권은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런 문제에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저 정치적인 다툼만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국가나 정치권에 얘기했어도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2년 전에 인천에선 독특한 I 플러스 1억 드림부터 시작해서 인천의 저출생 극복 정책을 정말 체감도 높은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천시는 출생아 수 증가율이 연 10%가 넘는 네. 이런 기록을 달성하면서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를 극복을 했는데요. 이렇게 지역 실정에도 맞고 체감도 높은 정책에 주력을 해야 될 문제이지 이것을 정치적인 손익계산을 보면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네. 이제는 정말 지역의 자율성이 존중되고 지역 현장이 좀 더 움직여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행정 시스템을 마련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소멸 지역은 특히나 이제 각 지방, 인천도 물론 강화, 옹진, 네. 동구 같은 경우가 그 해당 지역이긴 하지만은 인천은 좀 다릅니다. 거기도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특수하지만은 이런 이제 지방 정부의 자율적인 역량이 체감도 높은 정책으로 나타나서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가 좀 제대로 된 분권형 정책을 해야만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관련한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천시가 최근에 외로움 돌봄국 네. 이걸 신설을 했더라고요. 이게 어떤 일을 하는 부서입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 저출생 문제뿐만 아니라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의 지금 1인 세대가 42.3%입니다. 그렇죠. 아마 깜짝 놀랄 일이죠. 네, 1인 가구도 많이 늘었죠. 네. 1인 가구는 한 36% 되고 네. 1인 세대는 42%입니다. 네. 그리고 1년에 지난해 고독사가 3,923명이나 됩니다. 4,000명이 이르는 사람이 고독사를 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네. 이 문제 또한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인천시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외로움 돌봄국을 만들어서 체계적인 그리고 적극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어 갑니다. 네. 아마도 다른 지방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리라고 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미 영국에서는 외로움부 장관이 있습니다. 아, 별도의 부처가 예. 돼 있군요. 예, 외로움부 장관에도 대응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정말 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 정부와 정치권의 역할이고 네. 인천시가 이런 문제를 선도해서 지금 정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대전 충남 통합 문제가 지금 과시화하고 있습니다. 두 단체장도 긍정적이고요. 내년 6월 선거 때 통합 단체장을 뽑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는데 지금 이제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뭐 5극 3특, 5개 초광역권 또 3개 특별자치도로 재편하는 이게 이른바 이제 균형 성장론을 강조를 합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지금 지방행정 체제가 100년 전 얘기입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개편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또 안행부 장관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아실 것 같아요. 제가 뭐 행안부 장관 하면서도 이 문제를 다루었고 근데 이 부분의 행정체제 개편이 매우 복잡하고도 이해관계가 많은 부분이 관련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이렇게 시도가 통합하는 문제가 불과 선거를 6개월 앞두고선 법으로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정치적 논란이 있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네. 부실한 통합이 되었고 오는 후유증을 과연 감내할 수 있을 것이냐. 또 하나는 이를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 매우 복잡합니다. 인천시에서 3년 전에 구 체제를 바꾸는 지방행정 체제 개편을 해서 합리적으로 조정을 했는데 이거 하는데도 2년 3년이 걸렸습니다. 네. 이런 걸 감안할 때 지금 논란이 또 다른 정치적인 그런 접근이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상당히 아마 쉽지 않을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쪽은 원래 그 두 단체장, 국민의힘 단체장들이 먼저 좀 네. 제안을 했고 또 국민의힘에서도 이거를 주창했던 부분이어가지고 당으로서도 좀 선뜻 평가하기가 그러니까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대전 충남을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만 하기는 어렵습니다. 네네. 그건 인정을 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떻게 그러면 청사를 어디에 둘 거냐 네. 하는 문제부터 해서 이해관계 조정하는 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졸속으로 하게 됐을 때 오는 후유증 또는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네. 하는 문제를 볼 때 걱정을 하는 것이지 이런 행정체제 개편 자체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건 아닙니다. 네. 특히 선거를 앞두고 내놓는 것이 또 다른 정치적 접근이 아니냐 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잘
들여다봐야 될 겁니다.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정당 현수막 철거에 나섰습니다. 최근 혐오 현수막 퇴출 법안이 국회 행안위를 통과하기도 했는데요. 정당 현수막 철거에 나선 배경은 어떤 겁니까? 2년 전 일입니다만 우리나라처럼 이 그래도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고 문화 강국인 나라가 거리에 나부끼는 정당 현수막을 보면 한마디로 정말 목부림결 아닙니까? 네, 공예죠, 공예. 이거는 공예일 정도가 아니라 정치 후진국의 민낯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고, 그리고 정당은 마음대로 걸고 일반인들은 지정계 시대에 돈 내고 걸고, 이건 헌법이 정한 평등권의 정면으로 위배되고, 또 거기에는 무슨 정책 홍보가 아니라 비방, 혐오, 자기 자랑 무슨 이런 걸로 도배가 돼 있습니다. 네. 이것은 바로 공정선거라고는 선거법에도 정면으로 취지에 어긋나고, 또 일부는 사고 우려도 있고, 이래서 이것은 안 된다. 근데 이게 잘 그 수용을 안 해요. 그래서 인천시에서 2년 전에 조례를 제정해갖고 모두 다 철거를 해버렸습니다. 네. 화들짝 놀랐죠. 국민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모두가. 네. 근데 이것이 이제 5개 광고물법에 그렇게 2023년 2년도에 그 법을 그렇게 해놔갖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실토를 했어요. 네. 자신이 민주당 당 대표일 때 한 건데 하면서 네. 바로 그 점입니다. 그때는 그러면 왜 그렇게 했습니까? 네. 그런 것이 야당으로서 유리하고 무차별적으로 비방 혐오를 했고, 지금은 여당이 되니까 이제 저거 다 철거하자. 이렇게 되니까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니까 네. 저는 근본적으로 이런 모든 국민 생활과 관련되고 또 정치 발전과 관련되고 우리의 정치의 수준과 관련되는 문제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여서야 되겠느냐. 네. 사실 민주당은 그 당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반성하고 사과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지방자치가 본격화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시장님은 이제 중앙부처 장관, 국회의원 등을 역임했고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살짝 말씀하셨습니다만 중앙과 지방이 서로 협력 조율이 잘 되어 이제 시너지가 날 것이고 또 국가 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여전히 해결해야 될 숙제가 많아 보입니다. 어떤 점이 특히 문제라고 보세요? 뭐 해결해야 될 과제가 한두 개겠습니까? 저는 오랫동안 중앙정부에서 또 지방정부에서 또 국회에서 일해왔던 사람으로서 정말 이 극복하고 싶은 과제가 너무 많습니다. 대한민국은. 또 이것을 극복하지 않고는 앞으로 더 나은 미래로 갈 수가 없습니다. 네. 특히 그 가운데 지방자치 30년이 되었다고 그러지만은 저는 그 30년 전에 바로 민선 김포군수를 했던 사람입니다. 30년 동안 역사를 같이 해왔는데 네. 아직도 우리나라는 너무 중앙 집권적 사고와 문화에 젖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대우받는 특별이라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왜 서울시를 특별시라고 합니까? 네. 지금 전 세계에서 수도를 특별시라고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평양도 직할시고 베이징도 직할시입니다. 네. 우리의 사고 체제를 바꾸고 행정 문화를 바꾸지 않고는 건강한 지방자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입법 또 뭐 입법자치권이라든가 재정자주권이라든가 다양한 조치가 필요하지만은 근원적으로 분권형 개헌을 통해서 일단 출발을 해야 된다 하는 개헌이 것이 저희 중요하다. 네. 지론입니다. 이거는 지난 1년 전부터 추정해왔고 저는 이 헌법 개정안을 전문까지 다 해가지고 이제 발표도 했는데 이 분권형 개헌안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37년 전, 8년 전 옷을 입고 있는 거거든요. 네.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는데도 그 가운데서 자치권을 지금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전혀 없거든요. 네. 이것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이제 국가와 지방 정부가 대등한 관계에서 협력하고 또 같이 발전을 도모해 나가는 체제로 바뀌어야 된다. 네. 이것이 바로 이제 분권형 개헌이고요. 이 분권형 개헌을 통해서 그야말로 대통령의 권한, 국회의 막강한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국정에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 네. 그 진정한 지방 분권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개헌을 해야 되고 제가 그 내용 중에서는 뭐 양원제부터 해서 중대선거구제부터 해서 많은 제시를 했습니다. 이런 그 진정한 지방 분권 시대를 열어가야만이 민주주의가 완성되고 또 그 국민들의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고 네. 인권이 보장됩니다. 이것은 네.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네. 이제 30년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좀 해결해야 될 국면에 와 있고 근데 이것이 정치권에서 다 개헌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개헌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정치적 원로들이나 모두 개헌을 얘기합니다. 제 얘기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를 해요. 네. 그런데 막상 하게 되면 잘 안 되는 게 이 개헌하는 건 권력자가 자기의 권한을 내려놓는 것, 즉 줄이는 거에서 개헌이 되는 것이 권한을 강화시키는 거는 개헌이 아니죠. 개혁이죠. 네. 그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권력자도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기득의 권리를 유지하고 더 확대시키려고 하지 줄이지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지난 대선 전에 이것이 아주 절대적인 기회였다. 대선 전에 개헌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건 정대철 헌정회장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다 공감했습니다. 유정복 이 주장하는 개헌식이 맞다. 심지어는 우원식 국회의장조차도 맞다. 이렇게 이번에는 얘기했었습니다. 어떤 대통령 의지가 있고 그러니까 한번 여야 협의 과정 논의를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지켜봐야 되는데 네. 이제 그때 그렇게 되면 이제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결국 즉 결단의 정치적 문제 개헌이 같아요. 되는 거죠. 결국 결단의 국민을 문제 위한 같아요. 개헌이 아니라 정치인을 위한 개헌이 될 우려가 있다. 네.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죠. 인천시장 다시 도전에 나설 것이죠. 뭐 시장 도전 얘기는 지금은 하기에는 아직 이른 얘기인 것 같아요. 저는 여태까지 30년 전 민성 김포 군수 때부터 해서 네. 제가 필요로 하는 지역이나 상황이 때문에 기꺼이 저를 던져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인천시의 상황이나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이 과연 어떤가를 저는 잘 들여다보고 있고 다만 인천에서는 이제 그동안에 제가 이루어왔던 성과나 또 앞으로 계획해 놓은 것들에 대한 기대나 이런 부분이 매우 높은 것을 보고 이제 잘 경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본격적인 또 경선 구도가 되면 한번 또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방 정부의 책임과 역할 중요합니다. 지역의 미래를 어떻게 그려가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이를 위해서는 어떤 인물이 적합할지 유권자들의 선택은 시작됐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